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택시장의 정말 큰 손이죠. 페니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 속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번에는 그 최고 재무책임자 CFO죠. 크리사 씨 헨리. 이분의 발표 내용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아, 그 준비된 발언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너머에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지 그걸 좀 찾아보려 하고요.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CFO의 준비된 발언 녹취록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회사의 공식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목표는 페니매의 현재 재무 상태, 주요 동향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CFO 발언이 아무래도 딱 구조화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크리사 헨리 CFO의 발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CFO가 발언 시작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경영진 변동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네, CEO가 바뀌었죠. 네, 기존 CEO 프리실라 알모도바가 떠나고 피터 아콰보아가 임시 CEO로 왔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떠나는 분께 감사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잘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직의 암정성, 이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시작부터요. 그렇죠. 뭔가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회사의 그 핵심 목표들 있잖아요. 강력한 수익 창출이라든지 또 철저한 위험 관리, 네네. 그리고 운영 효율화에서 자본 확충하고 또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지원하는 그런 공적 임무, 이런 기본 방향은 변함없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3분기 재무 성과, 핵심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3분기 순이익이 39억 달러라고 발표했어요. 직전 분기보다는 한 16% 늘었는데 작년 3분기하고 비교하면 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순이익이 왜 줄었냐? 그 이유로 CFO가 대손 충당금 변동, 이걸 꼽았다는 거거든요. 대손 충당금 변동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대출 손실, 여기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있잖아요. 네네, 충당금. 그 금액의 변화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페님의 핵심 사업이 보증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증 사업 포트폴리오 규모가 무려 4.1조 달러. 이 엄청난 규모를 유지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덕분에 그 순수익 넷 레베뉴 자체는 73억 달러로 전분기나 작년 같은 기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고요. 회사의 순자산 넷 워스는 계속 늘어서 1,055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시적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지표도 언급했는데 10.3%로 증가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이제 페니메가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나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10.3%로 높아졌다는 건 자본 효율성이 개선됐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효율성이 좋아졌다. 네. 다만 이게 페님의 내부 계산 방식에 따른 예시적 수치다. 이 점은 좀 감안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페니맨은 미국 주택시장 전체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크죠. CFO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 3분기에도 이 주택 구매 여력이 계속 부담이었고 또 구매자들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0억 달러, 이 막대한 유동성을 모기지 시장에 공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규모 자체도 물론 엄청나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페니매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였나요? 이 유동성 공급으로 40만 가구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한 20만 7천 가구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구매자들. 네, 또 그 구매자들 중 절반 정도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2만 3천 가구가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했다는 점도 CFO가 강조했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총 2,870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서 110만 가구를 지원했다니까 시장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죠. 와, 110만 가구.
대단하네요. 다시 재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직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16% 증가한 이유, 이걸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CFO는 주로 그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줄어든 것, 그리고 비이자 비용, 그러니까 사업 운영 비용이 감소한 덕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다만 보유 자산이나 공정가치 평가 이익이 줄어든 게 이 증가분을 좀 상쇄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여기서 CFO가 계속해서 좀 햄줘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안정적인 보증 수수료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보증 수수료. 네, 3분기 전체 순수익의 81%가 바로 이 보증 사업에서 나왔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뭐냐면 페니메이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고 또 수익 안정성의 기반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꾸준한 수입원이다. 그렇죠. 다른 수입원들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증 수수료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딱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순이자 이익, net interest income의 대부분도 이 보증 사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보증 사업의 규모나 수익성은 결국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나 모기지 금리, 시장 점유율 같은 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CFO 설명에 따르면 단독주택 부문에서는 예전에 좀 낮은 수수료로 나갔던 대출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점차 현재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받는 신규 대출로 대체되는 중이라고 하고요. 수수료가 높은 걸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반면에 다가구 주택 부문은 사업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기본 보증 수수료율이 약간 오르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다가구는 오르는 추세고. 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집값이나 금리 때문에 구매 여력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규 단독주택 대출 증가분이 기존 대출 만기 물량을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보증 포트폴리오 규모는 약간 줄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 신규 유입이 기존 이탈을 다 못 메운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지점은 3분기 단독주택 신규 대출의 80%가 금리가 낮을 때 많이 하는 그 재융자가 아니고요. 실제 집을 사는 구매 대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2021년이나 2022년처럼 이 재융자가 막 붐볐던 시기에 비하면 이연된 보증 수수료 수입,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올 수수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CFO 분석을 보면 현재 페니메가 가진 단독주택 대출자들의 평균 금리를 고려할 때 시장 모기지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규모 재용자 붐이 다시 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5%가 기준선이군요. 네,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재용자 해봤자 별 이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전망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이자 마진, net interest 마진을 좀 볼게요. 올해 들어 9월까지 평균 66bp, 그러니까 0.6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는데 CFO는 이 수준이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재융자 열풍 불기 전이랑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도 CFO는 NIM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결국 보증 수수료다. 이 점을 또 강조했어요. 역시 보증 수수료군요. 네,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이 보증 수수료가 이자 수익 항목으로 잡힌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페니메가 보증하는 MBS, 주택 저당 증권, 이걸 자산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회계상의 이유가 있군요. 네, 한편 다가구 주택 부문의 평균 보증 수수료는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해요. 그건 왜죠? 이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보다 새로 나가는 대출의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대출 수수료는 개별 대출의 위험도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라든지 MBS 스프레드, 그러니까 채권금리랑 국채금리 차이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다른 자금 조달처와의 경쟁 상황, 또 페니메의 공적 임무 달성 목표, 이런 다양한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시장 지원 역할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복합적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 보증 수수료 추세는 단독주택 부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독주택 포트폴리오 규모가 다가구 주택보다 6배 이상 크기 때문이죠. 아, 규모의 차이. 네, 규모의 경제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덩치가 큰 쪽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체 평균은 단독주택 시장 상황이나 수수료 추세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제 신용 성과, 크레딧 퍼포먼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CFO는 다가구 주택 부문에서 일부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 보증 포트폴리오의 신용 성과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다가구 주택 부문의 위험 신호는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어떤 신호죠? 그 심각한 연체율,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하고요.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7bp, 0.07%p 상승했고요. 순상각 비율,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금액 비율도 4bp, 0.04%p 증가했습니다. 아, 연체율이랑 부실률이 다 올랐네요. 네. CFO는 이게 지속적인 시장 어려움 속에서 최근 임대료 상승세나 순영업이익 NOI 증가세가 좀 둔화된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결국 이게 연체 증가랑 손실 처리 증가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다가구 주택 관련 대손 충당금을 더 쌓은 이유도 주로 이 연체 증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가구 쪽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군요. 반면 단독주택 부문에서는요? 한옥주택 쪽은 심각한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손실 처리 규모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가계가 겪는 여러 재정적 압박 요인들, 이런 것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네. 3분기 단독주택 관련 대손 충당금 증가는 주로 새로 취급한 대출들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기 전체 대손 충당금 잔액은 600만 달러, 아주 소폭 증가했습니다. 실제 발생한 순상각, 즉 손실 처리액은 3억 3,200만 달러였는데 미래 손실에 대비해서 쌓은 대손 충당금 비용은 3억 3,800만 달러로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아, 실제 손실보다 조금 더 쌓아뒀다. 네, 발생한 손실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쌓아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 관리,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회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CFO가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3분기 총 비이자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전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나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이거 상당한 절감 효과인데요. 네, 비용 절감 폭이 꽤 큽니다. CFO가 설명한 주요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타 수익이 증가한 거고 다른 하나는 관리 비용, Administrative Expenses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지타 수익 증가와 관리 비용 감소. 네, 기타 수익 증가는 조금 복잡한 회계적 요인이 있는데 페니메가 자체 발행한 MBS를 다시 사들이면서 생긴 어떤 부채 소멸 이익, 그리고 압류된 주택의 관리 전략 변경으로 관련 비용이 줄어든 효과, 이게 합쳐진 결과라고 하고요. 좀 기술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관리 비용 감소는 더 직접적입니다. 직원하고 계약직 인력을 좀 줄이면서 급여, 복리후생비, 외부 용역비 이런 것들이 감소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결국 인력 구조 조정 효과가 비용 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구조조정 효과군요. 다음은 매우 중요한 자본 현황, 캐피탈 포지션입니다. CFO는 순이익을 계속 쌓아서 자본을 꾸준히 늘려왔고 2020년 1월 이후로 순자산을 무려 920억 달러나 늘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규제 자본 체계가 적용된 2020년 4분기 이후로만 봐도 452억 달러를 늘렸다고 하네요. 네, 순자산 자체는 정말 많이 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순자산이 1,055억 달러로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이라는 점입니다. 아, 아직 부족하다고요? 네,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자본 부족분이 2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면은요.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우선주라든지 이연 법인세 자산 같은 항목들이 규제 자본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회계상 자산과 규제상 자본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254억 달러 부족분을 메우는 것 외에도 현재 규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총 1,90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격 자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1,900억 달러요. 와, 아직 갈 길이 정말 멀군요. 네, 아주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8월에 발표된 그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요. 아, 네, 맞아요.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시나리오에서도 페니메가 시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었다고 CFO가 언급했습니다. 네, 그건 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비록 규제 자본 요건을 완전히 채우진 못했지만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시장 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만큼의 재무적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위기 대응 능력은 있다. 그렇죠.
현재의 자본 부족 상태와 위기 대응 능력 사이의 어떤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사업 부문별 실적을 좀 요약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단독주택 부분입니다. 회님의 전체 보증 포트폴리오의 87%, 순수익의 8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산업이죠.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CFO는 이 부문이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전 분기보다 13% 증가했는데 주로 대손 충당금 비용이 줄고 마이너스 4억 6,800만 달러, 운영 비용도 감소, 마이너스 1억 3,100만 달러 한 덕분이라고 해요. 다만 자산가치 평가 관련 손실이 일부 상세 요인이었고요. 네. 3분기 신규 대출 취급액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분기보다 늘어난 900억 달러였고 앞서 얘기했듯이 구매 목적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액을 완전히 메우지 못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는 약간 줄었고요. 규모는 약간 줄고 신규 대출의 신용도는 평균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이나 파이코 점수 기준으로는 안정적인데 파이코 680점 미만의 저신용자나 DTI,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이 43%를 초과하는 고부담 차주의 비중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 이 부분은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특히 DTI 증가는 구매 목적 대출 비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3분기 말 기준으로 단독주택 포트폴리오의 47%, 금액으로는 1.7조 달러가 모기지 보험 같은 신용 보강 장치로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음은 다가구 주택 부문인데요.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3%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대손 충당금 감소, 순수익 증가, 비이자 비용 감소, 이 세 가지가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와, 33%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신규 사업 규모는 18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3억 달러 늘었고 전체 보증 포트폴리오 규모도 1,0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앞서 연체율 증가 같은 위험 신호가 언급되긴 했지만 신규 대출의 DSCR, 그러니까 임대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나 최초 LTV 같은 기본적인 신용지표 자체는 2022년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대출 번전성은 괜찮다. 네, 일단은요. 특히 CFO는 페님의 고유의 그 리스크 분담 모델하고 CRT, 즉 신용 위험 이전 프로그램 덕분에 3분기 말 기준으로 거의 모든 다가구 주택 보증 포트폴리오가 어떤 형태로든 신용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CRTO, 그게 뭐죠? CRT는 페니메가 보유한 대출의 신용 위험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가구 부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부채, 보유 모기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첫 9개월 동안 전체 부채 규모는 줄었다고 합니다. 주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내부에 유보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외부 차입을 늘리지 않았다는 의미죠. 네,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그 대출기관 유동성 지원 목적의 포트폴리오가 최근 2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해당 자산을 MBS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인 결과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반면에 손실 완화 목적의 포트폴리오 규모가 늘어난 것은 부실 채권이나 제2행 대출, 그러니까 연체했다가 다시 정상 상환되는 대출이요. 네네. 이런 것들의 매각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각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보유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이제 CFO 발표 마무리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죠. 네, 첫째는 3분기 39억 달러, 그리고 올해 누적으로 108억 달러 순이익을 통해서 회사가 아주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수익성을 보여줬다는 점. 수익성은 탄탄하다. 그렇죠. 둘째는 역시나 핵심인 보증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강조하는군요. 보증사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자본을 계속 확충하고 주택 시장을 지원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결국 튼튼한 수익 기반 위에서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보증사업 덕분에 수익성은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네, 그렇죠. 다가구 주택 부문의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해졌고 무엇보다 규제 자본 부족이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은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페니메의 실적이나 CFO의 발언은 미국 주택시장의 건전성, 또 모기지 시장 상황,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전반에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택시장을 전망하시거나 관련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CFO는 1,055억 달러라는 정말 막대한 순자산에도 불구하고 규제 자본 부족분은 254억 달러, 그리고 총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본은 무려 1,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차이죠. 이 엄청난 간극은 장기적으로 페니메의 운영 전략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페니메는 주택시장 지원이라는 그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이 어려운 자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